이것만큼 무궁무진한 변신을 거듭하는 디저트도 없을 겁니다. 과일 듬뿍 올라간 캔무와 빙수부터 마카롱, 케이크가 올라간 프랜차이즈 빙수, 제주산 애플망고가 빈틈없이 올라간 신라호텔의 애플망고 빙수까지. 아무리 배달의 시대가 열렸다지만은 빙수만큼은 매장 에어컨 아래서 먹는 맛이 있죠. 빙수의 생명은 얼음인데 배달해서 먹는 빙수는 꽝꽝 얼려서 오다 보니 식감을 살려내지 못하거든요. 한국에 빙수가 있지만은 얼음을 이용한 디저트는 나라마다 고유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얼음가루에 시럽을 뿌려 먹는 일본의 가키코오리, 과일 시럽을 얼려 젤라또를 얹어 먹는 이탈리아의 그라니타, 얼음 위에 과일, 연유 등을 올려 먹는 필리핀의 할로할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면을 얼려서 각종 토핑을 얹어 먹는 이란의 팔루데까지. 이 음식들 모두 아주 머나먼 과거부터 먹었던 음식들이죠. 캔무아에서 그네 좀 타던 그 시절부터 호텔 라운지에서 먹는 애플망고 빙수까지. 오늘은 빙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욕망의 디저트 빙수입니다. 빙수에 관한 기록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무려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송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 송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복날이면 황제가 대신들에게 꿀과 팥으로 버무린 얼음을 하사했다. 팥빙수란 말 대신 밀사빙이란 말을 썼죠. 일본 역시 11세기에 쓰여진 마쿠라 노서시를 보면 금속 그릇에 얼음을 깔아 칡즙을 뿌려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얼음으로 화채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긴 한데요. 당시 중국이나 일본처럼 빙수 같은 음식을 먹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먹는 빙수와 가장 비슷한 형태의 빙수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정확하진 않지만은 메이지 유신 때의 일본에서 탄생했다는 게 정설에 가깝긴 합니다. 1869년 요코하마에서 얼음을 갈아 연유와 섞어 먹는 빙수 가게가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1876년 이 빙수를 먹은 한국인이 기록을 남기죠. 일본의 수신사로 다녀온 김기수의 기행서 일동기유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얼음산같이 생긴 게 달고 맛있는데 먹으면 폐부까지 선언해지는 게 신기하다. 일본 정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나온 빙수를 먹고 남긴 기록이었어요.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빙수는 권력층과 부유층의 음식이었습니다. 얼음은 전부 겨울에 채취하는 자연 얼음이었고 이걸 관리하려면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거든요. 동양에서 이런 빙수의 초기 모델을 만들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혁신이 일어납니다. 1851년 스코틀랜드인인 제임스 해리슨이 기계식 제빙기를 발명하거든요. 5년 뒤엔 증기 압축식 냉장고에 대한 특허를 냈고요. 그리고 1875년엔 독일의 카를 폰 린데가 암모니아를 냉매로 한 냉장고를 발명합니다. 냉장고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젠 겨울에 얼음 캐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냉장고가 비싸긴 했지만은 어쨌든 냉장고만 있으면 얼음을 만들 수 있는 시대. 당연히 얼음은 저렴해졌고 빙수가 부유층의 음식에서 대중적인 디저트로 옮겨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빙수가 소개된 건 개항 이후 일본 상인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1900년대로 들어오면서 빙삭기를 이용한 빙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왜 라멘집이나 스시집 가보면은 일본식 인테리어로 꾸며놓죠? 빙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엔 일본식 인테리어의 빙수 가게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연유에 단팥을 넣은 빙수를 전통 팥빙수라 부르지만요. 이땐 과즙이나 인공 착색료를 섞은 빙수가 더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이 빙수를 소파 방정환 선생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 번 먹으면 7, 8그릇을 먹었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당시 별건곤이란 잡지엔 이런 글이 실립니다. 그와 친한 분은 누구나 조심하십시오. 약간의 돈을 가지고 빙수나 냉면을 사려 나왔다가는 큰 코 다칠 테니. 1915년 서울에만 빙수 장수가 442명이었다고 할 만큼 빙수는 어마어마한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들어와선 감미료와 색소를 넣어 얼린 아이스케이키, 빙과가 나타나면서 한풀 꺾이게 되죠. 그리고 해방 이후 아이스케이키는 아이스크림으로 발전하면서 큰 산업이 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빙수는 이렇게 대량 생산되기가 애매하죠. 빙삭기로 곱게 간 얼음이 생명인데 이걸 대량 생산해서 뭉쳐놓으면 이게 얼음 덩어리인지 빙수인지 모르니까요. 아이스크림처럼 산업화되지 못한 채 60년대 후반부터 제과점, 다방, 호텔 등에서 여름 한정 상품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이 얼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예전엔 대장균 이슈가 밥 먹듯이 터지기도 했죠. 아주 작은 영역에서 머물렀던 빙수. 이런 상황에서 빙수계의 한 획을 그은 곳이 등장합니다. 1985년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지하에 밀탑이 들어섰거든요. 이 밀탑이 생각보다 오래된 곳입니다. 일본으로 디자인 공부를 하러 갔던 김경희 전 대표. 일본의 케이크와 파르페를 보고 이거다 싶어서 차린 곳이죠. 처음엔 호르츠칼라라는 과일 전문점으로 시작했다가 몇 달 후에 마음을 바꿔 밀탑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이곳의 대표적인 메뉴는 밀크 빙수. 얼음과 팥, 연유, 떡 2개가 올라간 엄청나게 심플한 빙수죠. 구성은 이렇게 심플했지만은 얼음 질감부터 시작해서 재료에 엄청난 공을 들였어요. 특히 여기 팥이 맛있기로 유명했죠. 팥알이 터지기 직전까지 삶아서 숙성 과정을 거친 후에 썼는데 이게 당시 팥빙수들과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이후 출시한 과일 빙수도 백화점에서 직접 과일을 공수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냉동 과일을 쓰던 다른 곳들과 격차를 벌렸죠. 재료의 고급화, 밀탑의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시 강남권 소비자들이 현대백화점에는 밀탑 먹으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어요. 그냥 여름에 먹는 간식 정도였던 빙수의 위상이 한 급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 이후 밀탑은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영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 빙수 업계에 생각지도 못했던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가정용 빙수기. 90년대부터 가정용 빙수기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했어요. 밀탑 같은 고급 빙수집을 제외하고 사실 다 비슷비슷한 통조림을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 빙수기만 있으면 집에서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집에서 만든 빙수가 매장에서 파는 빙수의 경쟁자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업체들은 고민에 빠지죠. 아주 집에선 흉내도 못 내는 그런 빙수를 개발해서 팔아야겠다. 과일 빙수가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게 바로 이런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빙수는 여름철에만 바짝 먹는 시즌 메뉴라는 겁니다. 빙수 전문집을 운영하려면 1년에 반 이상의 매출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죠. 제과점에서 빙수를 취급할 수 있었던 것도 팥이나 연유를 늘상 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과일 빙수를 팔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시로 과일을 다루는 집이어야 하겠죠? 1998년 인천 부평. 당시 학생들의 마음을 싹 다 훔쳤던 캔모아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캔모아는 빙수 전문점이 아니죠. 생과일 전문점이에요. 과일 샐러드, 모든 과일, 과일 파르페, 그리고 과일 빙수인 캔모아 빙수. 그 중에서도 이 빙수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었죠. 이후 이대나 경희대 같은 대학가로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인기를 바짝 끌더니 이후로는 시들시들해졌죠. 굉장히 트렌디한 빙수 가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1999년 대학생이 차려서 초대박을 낸 추억의 아이스베리. 여긴 아예 과일 빙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었어요. 겨울엔 팥죽도 팔았고요. 대학생 사장님이라는 화제성, 게다가 위치는 신촌, 가족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받은 덕분에 2년 만에 전국 30여 개 점포로 확장합니다. 텔레비전, 잡지에서도 당시 아이스베리의 성공을 많이 들었었죠. 하지만 이 전성기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2002년에 이 창업자가 도박에 빠져서 큰 빚을 지거든요. 이후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2003년엔 결국 상표권까지 매각되면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일 빙수의 대흥행 이후엔 어떤 빙수가 유행했을까요? 아마 다들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요거트 빙수입니다. 그리고 이 요거트 빙수 트렌드를 이끌었던 이곳 레드망고. 간 얼음에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올린 빙수인데요. 당시 레드망고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너무나 성공적이다 보니까 레드망고와 비슷한 경쟁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죠. 대표적인 것이 2007년에 등장한 요거프레소고요. 국내에서 요거트 빙수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레드망고는 사업 영역을 해외로 옮기면서 국내 사업은 축소하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해외 점포 수가 300개를 넘길 정도로 잘 되긴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소식이 들리진 않네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론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도 빙수를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할리스, 파스쿠치, 카페베네 등등. 특히 카페베네는 디저트 메뉴를 강조하면서 여름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빙수를 팔았죠. 호텔 빙수, 제과점 빙수, 카페 빙수, 그리고 빙수 전문점까지 들어오면서 엄청난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을 빼놓고는 빙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엄청난 대기주를 자랑했던 설빙. 2013년에 처음 등장한 곳인데요. 설빙을 창업한 정선희 대표 역시 일본 유학 시절에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 일본의 전통 디저트가 엄청난 인기를 얻는 걸 보거든요. 지금이야 뉴트로 레트로가 인기지만은 그 당시엔 우리나라 청년들이 전통 음식을 먹으러 다닌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죠. 여기에 충격을 받은 정선희 대표가 한국형 디저트 카페를 만들겠다고 나선 게 설빙의 시작입니다. 2011년에 남포동에서 떡카페 를 차리는데 사실 이게 잘 되진 않았어요. 떡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통 찻집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뭘 팔아야 할까? 이것저것 실험을 하다가 나온 게 바로 인절미 빙수입니다. 우유 얼음에 콩가루와 인절미를 올린 건데 이게 완전히 대박이 났죠. 이후 빙수를 메인으로 내세운 코리안 디저트 카페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재정비한 뒤에 2013년에 설빙으로 다시 태어났죠. 시작부터 무섭게 확장을 했어요. 2014년 한 해에만 448개 점포를 늘릴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이 브랜드가 다른 빙수와 달랐던 건 우유 눈꽃 빙수 때문입니다. 우유를 얼린 얼음을 최대한 얇게 갈아서 내는 건데요. 이 기계 자체는 설빙이 나오기 전에도 있긴 했지만은 설빙만큼 이 기계를 잘 활용한 것이 없죠. 인절미 빙수 외에도 딸기 빙수, 메론 빙수 같은 신메뉴를 계속 개발하면서 소비자들을 엄청나게 끌어모읍니다. 설빙이 빙수 시장을 꽉 잡아버린 덕분에 다른 브랜드들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했던 카페 빙수보다 월등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물론 이런 프랜차이즈 빙수엔 대체 불가능한 상위 호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신라 호텔의 애플망고 빙수.
애망빙이라고도 하죠. 이건 원래 2008년에 제주 신라호텔에서 시작했던 메뉴였어요. 로컬 식재료 발굴 차원에서 제주산 애플망고를 쓴 빙수였죠. 원래는 제주에서만 팔았는데 이게 워낙에 잘 나가다 보니 2010년부터는 서울에서도 판매를 시작한 거고요. 서울에서 판매를 시작할 때도 처음엔 그냥 시즌 특별 상품이었는데요. 이게 또 재판매 요청이 쇄도합니다. 그 결과 신라호텔의 대표 상품으로 떠오르게 됐죠. 처음엔 출시됐을 땐 27,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무려 8만원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대기줄은 상당하고요. 이전에도 호텔 빙수는 비싼 가격이었지만 신라호텔의 애플망고 빙수는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빙수의 카테고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그랜드 하얏트 등등에서도 애플망고 빙수를 출시하면서 프리미엄 빙수는 완전히 장르화됐죠. 부유층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얼음과 빙수,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중적인 디저트로 재탄생합니다. 저렴한 제과점 빙수부터 욕망 가득 담긴 비싼 빙수까지 등장했으니 다음에 유행할 빙수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올해 많이 더우시죠? 연일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올해는 맛있는 빙수도 많이 드시고 달달한 것들도 많이 챙겨 드시면서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